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에 보류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일간 이어진 남북 긴장 국면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군사행동 보류 발표에 이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 개를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들도 대남 비난 기사를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식당을 매개로 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식사 시간을 나누는 이부제 도입과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25개 주에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포폰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외국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는 조기에 정리됩니다. 지난 16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고조됐었던 남북 간 긴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류 지시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지시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최전방 일부 지역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조성됐던 남북 긴장 국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됐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중앙군사위 본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회의를 개최한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는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앞서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조성된 정세를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인지 또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북한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류 발표와 동시에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북한이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이 목격됐다고요? 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전방 일부 지역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10여 개를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 오후부터 비무장지대 일대 수십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는데요.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하자마자 다시 이를 철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철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면 철거 상태로 돌아갈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한다기보다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남북 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관련 상황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당국도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인데요. 북한이 그동안 강도 높은 대남 공세를 펼쳐왔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긴장 국면이 다소 완화될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정부도 북한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다음 날 군 총참모부 명의로 대남 군사행동과 관련해 4가지를 예고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를 파견하고 비무장지대 민경초소에 병력을 전개하고 또 접경지역 부근에서의 각종 군사훈련과 대남전단 살포 투쟁 등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총참모부의 이 같은 대남
대남 군사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서 그간 고조됐던 남북 간 군사 충돌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완전 철회된 게 아니라 잠정적 성격을 띤 보류라는 점에서 추후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정부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 16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번 회의는 대면 회의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화상 회의로 열렸고 또 관련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군사행동 철회가 아닌 보류라는 점 등에서 섣불리 반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단기적인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곳 연평도로 가보겠습니다. 연평도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포격으로 희생자가 나왔었던 곳인 만큼 그동안 남북 간 긴장 고조에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곳인데요.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아직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측의 입장 변화 소식, 그거 주민들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연평도 조기역사 박물관 앞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매우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날씨가 맑을 때는 북한의 영토가 잘 보이는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곳 연평도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도도 4m 높이로 높게 일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벽에 풍랑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새벽 5시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곳 연평도를 드나드는 배, 여객선은 물론이고 연평도에서 조업을 위해 나가는 배 역시 모두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측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만큼 며칠째 열려있는 북한 개머리 해안의 포문이 닫혀 있는지 여부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날씨가 흐려서 이곳에서 육안으로 해안 포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평도의 상주에 있는 군 측은 해안포 개폐와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북한 개머리 해안의 해안포는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열려있던 것이 이곳 연평도에서 확인됐습니다. 해무가 잔뜩 낀 만큼 북측의 변화를 접경지에서 온몸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측 접경지 지역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확성기 철거와 군사 행동을 보류한다는 북측 결정에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일 높아지는 북측의 압박 수위에 긴장했다가 한숨 돌리는 건데요. 다만 완전히 긴장 상태가 풀어진 게 아닌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옹진군 역시 아직 군사적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군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망을 갖추고 혹시 모를 비상 상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평산 우라늄 광산 등에서 채굴 등의 활동이 있다는 지난해 8월 IAEA 보고서의 내용을 전하며 핵물질 생산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또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며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부는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투자와 인프라 향상, 식량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결된 상태로 있을 것이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로 이를 위해 북한과 계속된 외교적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백악관 내 난맥상을 폭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논란 끝에 출간이 됐는데 단숨에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미 법무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사에 착수할지 또 볼턴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예정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대내외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해 출간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해적판이 온라인에 나돌면서 주요 내용은 이미 노출된 상황입니다. 화제만큼 실제 인기가 있는지 서점을 찾아봤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대형 서점입니다. 대다수 서점들이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예약 판매나 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는 판매가 시작되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미국 최대의 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간을 하루 앞두고 볼턴은 무능력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출간 이후에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참모들의 공격도 출간이 이뤄진 만큼 일단은 멈춘 듯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한 만큼 후속 조치는 관심입니다. 사전 인쇄로 챙긴 25억 원을 몰수당할지 미국 법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일 긴장의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갖고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대적 군사행동을 공언한 이후 16일 동안 침묵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언급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왕 기자. 네. 북한의 대남 적대 조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대남 관련 지시를 내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6월 4일부터 이제 북한의 대남 공세가 시작이 됐죠. 예. 대남 공세가 시작이 됐고 북한에서 봤을 때 그 대남 공세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최근의 대남 공세의 목표가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다면 첫째로 대남 대북 전단을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이 있다라고 이제 북한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됐다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폭파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저 정도면 분노가 표출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서 한 칸 더 나가서 이제 대남 공세를 벌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지난해 초부터.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잘못된 자기의 입장이 충분히 통과가 이제 전달이 돼서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예. 교훈을 얻었다라고 아, 판단한다면 예. 국면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 어떻게 보면 분노가 제대로 이제 표출이 이번에 됐고, 표출이 됐고 예. 또 이게 남쪽에 전달이 돼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훈, 예. 뭐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훈을 줬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빨리 국면을 바꾸는 게 낫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봉 교수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과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이라고 본다면 이제 국합 역할을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김여정 제1부부장과의 그 공식 직위는 높지 않더라도 예. 그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운명 공동체죠. 예, 스위스에 예. 있을 때부터. 네. 그 남매가 사실 다 권력을 잡을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본인들 예. 몰랐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어떤 신뢰라든지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번에 전면에 나선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최고 전엄 그리고 누구보다 아끼는 그 오라버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최고 통치자가 함부로 나설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사업을 맡는 거는 좀 격이 맞지 않습니다. 예. 대미 사업이라든지 더 큰 사업이면 몰라도요. 그렇지만 믿을 사람이 있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죠. 평화의 상징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믿는 여동생이란 걸 알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 이름으로 이런 성명이 계속 나간다면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로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죠. 네. 군사 행동에 관한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나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남 정책은 김여정 부부장이 맡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특히 대미 관계를 비롯해서 군사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맡고. 그거는 이번 결과를 이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그 계산해 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하노이에서의 노딜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김영철이라든지 거기 나섰던 사람들이 다 이제 처벌을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김영철,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예, 부위원장도 물러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셌던 것이 대남 공세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계속 할 것이고 예. 역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은 또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왕선택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건은 어떻게 예. 보면 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봐서 예. 그 앞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제 직함 자체가 변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대남 정책을 총괄한다는 말은 공식적인 제도상에는 그게 잘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원래 그것은 이제 김영철 노동당 당 부위원장이 하는 일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예. 일시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변화했는지는 직함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공식적인지 아니면 제도화가 됐는지 이것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이 그동안 이제 이 4대 군사 행동을 예고하면서요, 당 중앙 군사위원회 승인을 기다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남 전단 살포도 좀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고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란 무엇입니까? 예비회의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회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다 대답을 오늘 당장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이 이제 나름대로 첩보를 수집을 해서 이것이 뭔지 실체를 좀 알아내고 이제 연후에 제가 좀 그러면 당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원래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당연합니다. 예.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인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예비회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문맥을 보면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군사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회의 그런 차원에서 예비회의를 준비회의로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촉박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네. 약식으로 회의를 해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준비 회의 또는 약식 회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결단을 대내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식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예비회의라는 이름이 그냥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예. 예비회의 자체는 어쩌면 북한에도 없는 예. 처음으로 시도된 그런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건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최된 회의라고도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회의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예.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원래 당 중앙군사위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죠. 당연합니다. 예. 북한의 군사 정책, 그 지도가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예. 하는 회의체고 1년에 2번 정도 꾸준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봉 교수님, 예상하셨습니까? 지금 왕선택 우리 전문 기자는 사실상 1차 목표는 달성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단은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거든요. 봉 교수님은 이렇게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재등장할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오늘 예측을 하는 거는 뭐 북한 체제 특성상 누구에게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예상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예. 군사 행동까지 가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순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남 그 협박, 위협 이 정도에서 그치고 대규모의 이제 군사 행동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개성공단 재배치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GP 근처까지 예. 거기까지 이제 군대를 다시 재배치하는 거하고 또 서해나 뭐 군사분계에서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단은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거라서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회의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일부가 모여서 회의하는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예비회의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하던 것이죠. 모든 네. 본회의는 준비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콕 집어서 예비회의라고 화상으로 했다고 얘기한 것은 일종의 이제 원포인트 국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꼬리 자르기랄까요? 체면 세우기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회의를 해서 좀 이런 공식적인 성격을 부여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통큰 결정을 하여서 결정을 보류하였다. 예. 사실상 군사행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것이 이전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좀 드러났었거든요. 예. 거기를 보면은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다 하면서도 계속 보면은 지시를 기다리고 있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총참모부가 아주 결연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 의견을 접수하였다. 협조할 때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이 미래형이거든요. 조건형이고. 예. 그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해서 보류하여라 했기 때문에 서로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북한 정부가 내세웠던 군사행동 위협은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좀 모순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예. 문재인 정부로부터 약속을 지켜라. 개성공단 재가동 왜 안 하냐. 금강산 관광 왜 시작 안 하냐 하는데 거기에 군인을 재배치하면은 한국 정부가 그것을 재가동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여라. 전단 살포 중단하여라 하면서 1200만 전의 전단을 우리가 준비했다. 그리고 네. 확성기를 한국에 비해서 성능도 좋지 않은 확성기를 다시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충수죠. 예. 그런 걸 했다는 것은 이제 그냥 위협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러면 4대 군사행동 계획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협박용이었죠. 알겠습니다. 우리 왕 전무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4대 군사 계획이 지금 일단 다 보류된 상황이거든요. 보류된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예. 보류가 됐고 모든 게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예. 철회는 아닌 거죠. 예.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한 거고 이것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은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당분간 보류는 지속이 될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남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분석에 따르면 예.
남쪽이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다, 네. 교훈을 알려주는데 성공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 보류됐던 것이 다시 중지가 되고 새로운 대남 공세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담화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친미 사대주의를 버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약속했던 거 하자. 왜 네. 안 하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한미 동맹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고 예. 서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감이 있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협상을 통해서 해나갈 수가 있고요. 예. 2018년과 2019년 초까지는 그게 됐습니다. 아. 그때도 분명히 한미 간에 예. 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 협조가 된 겁니다. 그 예. 모순이 다 풀린 상태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2016년 전과 후는 또 다른 게 2018년 2016년 이전과 16년 이후 2016년에 이제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이 이제 16년 그렇죠. 이후에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후는 좀 다른 게 그 이후로는 대북 제재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북한이 문제를 삼고 예.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대가로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크게 어긋나면서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신뢰가 어긋나면서 오늘날과 예. 같은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저는 이런 모순들이 존재하지만 예. 남북 간에 또 한미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외교가 존재하는 것은 가능성을 놓고 가능성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예, 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 그 회고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가장 원했던 것은 사실 2016년 이후 유엔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영변 핵 시설을 이제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 않은 거잖아요. 예. 예, 그거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같은 딜을 예. 이미 또 전 세계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회에서도 알고 있고 정부 관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똑같은 딜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근데 새로운 딜을 하기도 사실 북한이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 어떤 돌파구가 마련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특히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으로서는 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 네. 관심이 압박으로 나오면 곤란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본다면은 사실 그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는 그 혈육을 가족을 내세워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과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과하는데 수사는 과한데 행동이 따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예. 전단을 뿌린다든지 확성기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에 또 얼마나 큰 압박을 줄까 여기는 의문이 많거든요. 근데도 네. 옛날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경제난이 굉장히 북한 내에 심하고 예. 지난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평양 주민의 그 생계에 대한 그 획기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보면은 이런 식량량 경제난이 에서 평양조차도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템포를 김정은 정권이 쉬어가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남 비방 위협에서 실질적인 군사행동으로 가는데 너무 리스크가 컸고 예. 두 번째는 시진핑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됐습니다만 그 북한 방문 1주년 기념으로 80만 톤의 식량을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예. 곧 들어옵니다, 북한으로. 예. 60만 톤이 쌀이고 20만 톤이 옥수수인데
그렇다면은 북한이 앞으로 한 달 반은 전 주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예. 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내부 결속을 하고 남북 관계를 긴장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작년에 작황이 486만 톤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북한 인구가 다 먹고 살려면 적어도 600만 톤 이상의 식량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갭을 북한 일단은 중국 정부가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네. 적어도 한 달 반은 생긴 것이죠. 두 분 모두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왕선택 기자, 네. 이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고조됐다가 이때 숨고르기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 그런데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요. 청와대도 지금 일단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북한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 여부를 또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정부도 예.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왜 결정했는가에 대한 예. 정확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분노의 표출이 완성이 됐다, 네. 아니면은 교훈을 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라고 네. 한다면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면은 남북 간의 대화 소통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그 더 나아가서 뭐 한미 간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친미 사대적 행위를 예.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모순이 돼서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 또 그런 차원에서 남쪽이 하는 군사력 강화. 이제 사실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실 화를 내고 분노를 할 정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F-35도 들어오고 또 그것을 포함한 많은 다양한 전력 향상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본다면 남북 관계만 생각한다면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 군사력 증강을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와야 되는 또 다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모순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예. 그게 안 되면 이 모순은 계속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될 것이죠. 예. 자, 봉 교수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 강경파가 있다. 그리고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내지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는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안보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적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미국 함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나도 월게임즈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존 볼턴 보좌관이 깜짝 놀라고 우려를 했고 예. 거기서 또 흥미로운 대목은 그 얘기를 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예.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연계 정책, 유화 정책, 햇볕 정책도 예. 공고한 그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안보 문제가 철저하게 보장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북한에 대한 압박과 유화 정책에서 압박이 약해지면은 북한 입장에서 유화 그 제스처를 받아들일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싼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연합 훈련은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 군사적 행동 계획 보류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보류가 거의 철회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군사 행동을 한다고 하면 여름에 예. 그나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어떤 열의를 보이지 않는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네. 굳이 기정사실화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왜 자기에게 손해되는 그런 그 한반도 안보 정세를 만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이양 문제에 관한 어떤 훈련의 규모나 성격을
북한 측으로 하여금 지나친 압박과 위협을 느끼지 않는 식으로 새로 디자인하는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 북한이 그것에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다른 강도 높은 특히 예.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 위기를 고조시킨 남북 간의 위기를 고조시킨 이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권 외교부장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제 유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네. 이번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보류한다고 했을 때 예. 우리의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했다고 했는데 핵자가 빠졌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을 자극하는 아직 언사나 행동할 준비는 김정은 정권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왕순택 기자. 이 보면 오늘 예비 해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 문건을 연구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 핵이라는 문구가 빠졌어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최근에 나온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도할 때 예.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이 네. 핵전쟁 억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전쟁 중에 핵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핵전쟁 부분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대비가 됐다라고 본다면 예.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 전반에 대한 억제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핵자를 뺐다라고 해석할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핵전쟁 억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단계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전쟁에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재래식 전쟁 가능성을 일부 상정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괄하는 예. 더 넓은 범위의 토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 예. 이것은 지난해 북한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던 단거리 미사일 개발 예. 이것이 바로 재래식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핵제를 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부족했던 여러 가지들을 다시 계산해서 더 큰 범위의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단 제재 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해야지 모든 게 지금 정상화될 수 있는데 대북 제재는 알다시피 지금 유엔 대북 제재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유엔 대북 제재에서 중심은 미국입니다. 근데 이것을 설득해 내야 되는데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어렵죠. 예. 지금은 어려운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다만 북한은 시간이 길어진다면 네. 핵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이제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북미 회담이 된다면 예.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상응 조치의 규모가 커지는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북아 주변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예. 또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또 자기의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경제 제재가 늦춰지는 것은 북한에게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네. 또 핵무장을 계속해서 증강시키는 쪽에서는 거의 지금 제한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북한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은 플러스 요인을 강화시키고 마이너스 요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북한은 지금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핵무기를 개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더 큰 지렛대를 지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왕순택 기자의 분석이에요. 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한국과 일본을 주 대상으로 한 이제 재래식 무기 단거리 예.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 개발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작은 미사일이라고 용인을 했으니까 북한이 그것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은 높은 것이죠. 예.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그리고 핵 기술이라든지 핵탄두 그리고 미사일 SLBM의 개량 여기에도 계속 북한이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대주의자, 약속을 안 지키는 예. 배신자 이런 예.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식량난 경제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북한 예. 안에서. 예. 그 피치에서는 마이너스 6%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그렇다면 90년대 말에 인구의 10%가 아사한 적어도 예. 그 고난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분명히 장군님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세계가 벌벌 떨어서 쌀도 들어오고 기름도 들어오고 비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왜 이렇게 식량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가? 네. 한회에 가서 민생 장정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에 큰 훼손이 벌써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남 도발도 내부 결속력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예.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언제까지 인민을 굶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군사 도발을 했다가 우리 군대한테 박살이 난다면은 핵 미사일을 개발했는데도 우리가 남한한테 진다.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약속했던 두 가지, 핵만 개발하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2012년에 약속을 했는데 둘 다 못 지키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잠깐 숨을 돌릴 수는 있지만 예. 결국에 가서는 또 한 번 전략적인 그런 도박이랄까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게는 불리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문 교수님 보고 계시는 거고 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북한에게는 불리한 겁니까? 저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만 제일 손해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제일 손해 보는 상황. 우리는 예. 이제 플러스 요인은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우리한테 절대적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의 사이즈에서 규모에서 본다면 예. 여전히 작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우리한테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손해가 많고 우리는 북한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고 손해만 있고 예. 장점은 없고 북한은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가면서 당연히 이제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요소 그러니까 경제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 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우울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까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배경에는요. 사실 북미 간의 대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위기를 고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풀어야 될 것은 북한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죠. 이제 예. 존 볼턴 안보보좌관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네.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걸게 했다. 운전자론을 표방하면서.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예. 2017년 말까지 굉장히 위험했던 북미 간의 관계를 본다면은 그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직접 대화 협상을 할 장을 마련했다는 것. 네.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탓이 크다고 보는 것이 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북한이 살리질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한국 배제에 집중을 했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그랬고 한국이 제안했던 작은 규모의 경제 협력, 대화 여기에는 계속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오만큼 식량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도 그렇고요. 예. 그렇지만 그런 작은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남북 협력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았고 북한의 공신력이 또 향상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북한의 잘못이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쌓아 나갔으면 지금쯤 북한이 무엇을 약속했을 때 그나마 한 번 더 그걸 실험해 보고자 하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었을 텐데 네. 그것을 쌓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그동안 북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어떤 입장 변화, 사고 변화가 없으면은 북한의 어려운 상태는 이런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남 군사 행동을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셨고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가 무더기로 확진 환자가 나온 러시아 냉동 운반선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 211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먼저 진단검사를 받은 39명은 일단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아직 접촉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나머지 검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부산시는 오늘 안에 접촉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접촉자로 추가 분류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검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 두 척에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 150명이 승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부산시는 해당 선박 하역 작업 중에 부두에 있던 항만 노동자 61명도 접촉자로 분류해 전체 접촉자는 211명에 이릅니다. 하역 작업 과정에 러시아 선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환자가 많았던 상황이라 접촉자 확진이 걱정되지만 일단 검사 결과가 먼저 나온 39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규모 접촉자가 나오면서 부산 감천항 동편 일산 부두는 모레까지 하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부산항 전체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게 항만당국 설명이지만 접촉자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해당 러시아 선박은 전자문서로 선원들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알리고 입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발열 환자 3명이 있었던 거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검역에 구멍이 발견되자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러시아에서 출발한 선박도 승선 검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에서는 러시아 선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검역소 판단에 따라 먼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검역관들이 직접 러시아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들어온 배에 올라 선원들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아직 발열 환자 등이 있어 검체를 채취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접안한 러시아 냉동 운반선 아이스스트림호에서는 현재까지 승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바로 옆에 사흘 전 접안한 같은 선사 소속 선박에는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17명은 부산시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도 47명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고령 환자들의 연쇄 감염이 우려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 관악구의 한 방문 판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송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 리치웨이발 확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감염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이곳 리치웨이와 관련된 확진자는 최소 205명에 이릅니다. 관련 확진자가 270명을 넘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건데요. 특히 리치웨이를 직접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불과 4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확진자의 동선과 겹쳐 이른바 N차 감염된 접촉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중랑구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39살 여성으로 리치웨이 3차 감염지인 강남구 프린서플 어학원 수강생과 이달 초 헬스장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그제 받은 두 번째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를 했던 터라 다행히 별다른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연쇄 감염은 교회나 콜센터, 학원 등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감염 사례만 최소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서구의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꾸준히 늘어 지금까지 최소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도봉구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감염자가 늘면서 고령 환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동에 거주하는 57살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성심 데이케어 센터의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9일에 증상이 나타났고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는 지난 21일 저녁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성우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도봉구청은 사우나를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사우나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중이던 굿모닝 요양원 직원 1명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자가 2명 늘면서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47명입니다. 이렇게 고령 중증 환자의 수가 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고령자가 밀폐된 곳에서 촘촘히 모여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감염 전파가 확산된 만큼 모임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는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게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앞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서울에서 자동차 동호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자동차 동호회와 관련해 5명이 새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동차 동호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10명이 참석해 4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쿠팡은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덕평 물류센터를 즉각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덕평 물류센터 7고 파트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어제가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발열 증상이 있어 오늘 새벽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의 판단으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증세에 따라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서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기는 것을 의사가 판단해 지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건강보험 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해온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애리조나주를 찾아 또다시 대규모 유세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강행한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재확산 경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섰습니다. 유세장을 찾은 지지자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또다시 콩프루라고 부르며 미국 내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겼습니다. Wuhan was catching on. Coronavirus, right? Kung flu. Yeah.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 표심을 겨냥해 좌파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거듭 역설했습니다. But the radical left, they hate our history, they hate our values, and they hate everything we prize as Americans, and we're right. 특히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 있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 동상을 철거한 것을 격렬하게 규탄했습니다. And if you give power to people that demolish monuments and attack churches and seize city streets and set fire to buildings, then nothing is sacred and no one is safe. 유세장 밖에서는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해산됐습니다. 이날 애리조나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500명 넘게 급증하며 최고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를 강행한 것은 오클라호마 털사의 유세 흥행 실패를 만회하려는 안간힘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애리조나 유세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기금 모금 행사에 참여해 760만 달러의 신기록 수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YTN 임승훈입니다.
70년 전 일어났던 6.25 전쟁에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참전을 했죠. 세월이 지나고 그때의 참전 용사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잊지 않고 미국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까지 마스크를 지원하며 보훈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간의 전쟁, 갓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지키기 위해 22개 나라가 전투와 의료 지원으로 참전했습니다. 195만여 명이 파병됐고 3만 7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다치거나 생사를 모르거나 포로로 잡힌 이들은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참전 용사들은 이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88살인 이들에게 이 신종 감염병은 버거운 적입니다. 미국에선 최소 12명의 6.25 참전 용사가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생과 공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우리가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유럽에도 Le gouvernement coréen, il fait des choses sensationnelles pour nous les anciens de là-bas. Et je le remercierai jamais assez. 암호 통신병으로 참전했던 미국 나바호 원주민 참전 용사들에게도 마스크가 전달됐습니다.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유엔군 22개 나라 참전 용사들에게 모두 100만 장의 마스크가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70년 세월과 함께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참화 속에서 맺어진 한국과 해외 참전 용사들의 유대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미국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군 유해를 한국으로 봉헌하는 행사를 하와이에서 가졌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에 참전에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한국전 발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으로 옮겨졌다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최종 판정된 것입니다. 북미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에 묻힌 전사자의 유해 봉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국군 유해 92구가 고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지만 이번엔 최대 규모의 유해 봉환입니다. And unaccounted for service members are entitled to one certainty, that they will never be forgotten. We owe these honored dead and their families a profound debt of gratitude. 정부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최초로 공중급유기까지 지원했으며 유해를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해 예를 갖췄습니다. 이번 봉환을 위해 한미는 정성을 기울여 하와이에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성조기에 쌓인 유해를 유엔기로 교체하고 다시 태극기로 바꾸면서 유해 인계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에 이뤄진 이번 유해 봉환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47구의 유해 가운데 7명은 누구인지 밝혀져 한국의 가족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149의 경우 발굴 지역에서 전투한 부대의 전사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을 기록했습니다. 리치웨이나 대전 서구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보니까 자동차 동호회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새로 나왔던데요.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이 열렸습니다. 모두 10명이 모였는데 이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동호 회원들의 당일 동선이나 접촉자 검사 등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해서는 오늘 정오 기준 3명이 추가 확진돼 20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도 2명 추가돼 47명이 됐고 대전 서구 방문 판매도 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 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오늘 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으로 누적 환자는 12,53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는 국내 감염이 31명, 해외 유입이 20명이었는데 해외 유입은 아시아가 17명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는 이라크와 인도, 파키스탄이 각각 4명씩이었고 중국도 1명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산의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을 계기로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죠. 네, 일단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승선 검역을 실시합니다. 또 입항일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의 방역 수칙도 강화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2부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5개 영업이나 배달 포장 등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나 1인용 탁자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무원들의 휴가도 분산 운영합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여름 휴가 기간을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주로 예년보다 3주 늘렸고 주별로 전체 인원의 8에서 11%가 휴가를 나눠서 가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도 완화됐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 7일 뒤 검사에서 연속 2번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증상자도 검사 기준과 임상 경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만 충족하면 퇴원합니다. 7일 뒤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됩니다. 이처럼 완화된 격리 해제 기준은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내일부터 편의점에서도 풀립니다. GS 리테일은 내일부터 GS25 매장 가운데 지하철역 안에 있는 일부 매장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한 장에 5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보니 하루하루 마음 졸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에게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악화를 막을 선제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새 환자가 또 50명을 넘어섰어요. 네. 뭐 아무리 이제 병상이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50명 안팎이 나오다 보면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발생이 뭐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줄은 것도 아니고 또 지역별 분포도 서울 수도권이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예. 대전 충남이 이제 중간 정도 그룹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해외 유입 사례로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오늘 이제 환자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은 다 그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확진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곳으로 이렇게 번진 거군요. 지금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죠. 예. 얼마 전까지 해외 유입 사례가 얼마 없을 때는 서울, 경기, 서울, 뭐 충남 이 정도만 그랬었잖아요.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상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 뭐 병상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의 병상은 그나마 뭐 조금 나은데 네. 충청 쪽으로 내려가면 얘기가 완전히 네, 달라지거든요. 대전도 많이 모자라다고 그러죠. 중환자역 음압병실은 지금 3개밖에 남지 않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대책은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을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이것을 좀 공동 준비해야 관리 되는 방안이 것이죠. 나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좀 확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격리 해제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예. 조금 증상이 약한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를 보내서 이제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도 좀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병상과 관련한 커다란 그 대책의 그 예.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격리 해제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복잡한데요. 네. 사실 뭐 일반 우리 시청자께서 그것을 뭐 일일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은 2, 3주 정도 있어야 됐고 뭐 검사를 2번 받아서 음성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쉽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격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예. 검사를 2번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되고 다음에 임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 네, 증상이 발열 증상이 네. 없었을 때 이게 두 개의 조건이 합치됐을 때만 이제 퇴원이 가능했는데 네. 이것을 한 가지만 조건을 충족시켜도 격리 해제를 하겠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확진자는 열흘간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사도 했고 증상도 봤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준 완화된 그 얘기만 좀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유증상자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예. 또는 열흘 뒤에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뒷받침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격리 해제 기준은 메르스 때 기준입니다. 메르스 때 기준을 예.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메르스는 이 코로나19와 다른 점이 예. 메르스는 증상이 완전히 그 몸속에서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증상이 일어난 다음에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감염력이 이제 커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이 가장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닷새쯤 지나면 거의 전파력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메르스는 증상 발현 시점과 전파 시점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의 기준을 갖다 놓고 이 사람 그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상당 기간을 입원시켜 놓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은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메르스 때 적용을 한 거군요. 되게 같은 예.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강화된 그런 그 격리 해제 기준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예. 사실 이 우리나라의 격리 해제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합니다. 예. 그 WHO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 여기도 지금까지 뭐냐면 병이 난 지 열흘이 지나서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안 합니다.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죠. 예. 미국이나 호주도 보면 PCR 검사를 통해서 격리 해제를 결정하지 않고요. 네. 그냥 임상학적으로 봐서 증상이 없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격리 해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인데요. 네. 문제는 사실 환자가 발생이 얼마 없으면 엄격한 격리 해제 기준을 가져도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효율적인 병상 관리, 의료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안배 이런 네. 것 차원에서 아마 이 격리 해제를 좀 기준을 좀 완화한 것으로 예. 이렇게 뭐 이제 격리해제 풀이가 기준을 됩니다.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기준이 강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예. 뭐 어차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재앙성 예,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요. 네.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재앙성이나 재확진 때문에 격리 해제 기준을 여전히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해외 유입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달 들어 환자 4명이 발생하면 1명은 해외 유입 환자예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지난 그 해외 입국자를 보면요. 예. 하루 평균 지금 1,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적죠. 예.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부터 쭉 이어져 왔던 추세인데요. 예. 들어오는 외국 입국자는 늘지 않았는데 예. 환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전체 환자가 633명인데 해외 유입 환자 비율이 171명이니까 네. 27%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항 검역 단계에서 잘 걸리지 않는 무증상 환자가 많다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탑승 전에 발열 검사라는 걸 어느 공항에서도 다 합니다. 전 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발열이 있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항의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증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자가격리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이제 확진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2주간 자가격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흘 안에 검사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보다는 덜 힘들지만 이렇게 해외 입국 환자가 늘어난다면 이것도 상당히 방역 당국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2주간 격리하는 시설, 네. 치료 시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자, 어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냉동 운반선 여기서 네. 이제 코로나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방역대책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서 네.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 관련해서 인근에 접안 중이었던 선박의 선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추가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부산항으로 입항했던 선박 집단 감염이 나왔고 지금 이틀째를 맞았어요. 자, 문제로 지적됐던 게 이제 전자검역이었는데 전자검역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전자검역을 그 승선 검역으로 바꿨죠. 그런데 예. 딱 러시아 선정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배는요? 다른 나라에서 온 배는 그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승선 검역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승선 검역을 의무적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4나라가 된 거죠. 중국, 예. 거기에 이제 홍콩, 마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란, 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됐으니까 4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아주 위험한 곳에서 출항을 했거나 예. 오는 도중에 그 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승선 검역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전자 검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책이 왜 그랬을까요? 좀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지금 재유행 조짐이 있고 네. 그리고 유럽이 됐든 저기 남미가 됐든 그쪽에서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선박들은 좀 승선 검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부 당국에서는 예. 그것도 그럴 것이 예. 사실 그 항공 검역과 그 선박 검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선박 검역은 배가 이제 수천 톤짜리 배를 예. 전문 검역 요원이 가서 일일이 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원도 예. 검사해야 되고 배 내부도 검역을 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적인 검역 요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항만마다 들어오는 배 숫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모든 나라를 다 승선 검역을 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아니고 예. 사실 좀 이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여간 오늘 나온 그 대책은 어쨌든 러시아 선박에만 국한돼 있는 그래서 조금 선제적이지 못하다는 그 지적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항만 검역 문제는 그동안 사실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선박으로 인해서 좀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 다른 항만에서 혹시 확진 환자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코로나19는 항만에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람이 21명입니다. 21명인데 사실은 이번 부산항이 17명이니까 4명밖에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4명이 전부 부산항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항구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요. 4월 말에 한 번, 5월 중순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21명이 나왔고 실제로 진단 검사도 부산이 227건, 여수가 178건, 제주는 항만공항 포함해서 한 580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다른 항만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산항의 집단 감염면 그래도 다른 항만들도 조금 약간
검역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비상이 걸렸죠.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항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지금은 카페리, 그러니까 페리호가 운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것은 대개 다 화물 선박입니다. 예. 근데 화물 선박은 반드시 하역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하역 작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수십 명씩 들어가거든요.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선원과 접촉을 하게 돼서 감염이 되게 되면 네. 선원들은 대개 이 화물 선박들은 정박을 하고 선원들이 내리질 않습니다. 예. 대부분 배 안에 있다가 물건을 내리고 다시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2주 동안 격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땅을 밟으면 네. 배를 타고 들어와도 2주 동안 격리됩니까? 똑같은 격리 그 과정을 걷게 되죠. 그러면은 그 선원들은 내리지 않겠죠. 물론 예.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화물 선박의 특징이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며칠 동안 머물지 않고요. 아. 배 안에서 잠깐 머물다가 물건 내리고 다시 가거든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 사실은 국내로 이제 감염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하역 노동자들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러네요. 방역이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예, 예. 실제로 이제 항만 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려움은 현재 지금 화물칸 같은 데는 저게 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낮에 40에서 50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여객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방역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역이나 검역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네. 그래도 이 승선 검역이나 여러 가지 검역을 해야 되는 피로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원이 만약에 내려서 육지로 가더라도 예. 사실은 이 방역 당국자가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거짓말을 하든 뭐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 항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그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이 마스크 착용 문제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끼리 마찰이 붙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런 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예. 지난달 26일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8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요? 네, 예.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잠깐만요, 보시면, 화면 네. 나가고 있는데요. 예. 네, 좀 화내신 분은 왜 마스크를 안 차고 왜 저렇게 화를 내시죠? 예.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동차 안에서 한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네. 있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화를 내고 예. 뭐 욕을 하고 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승객 가운데 한 분이 그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영무원이 와서 마스크를 건네줬는데 또 그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뭐 가방으로 승객을 또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마스크 버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그 방역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더구나 그 신고 건수도 이제 800건이 훨씬 넘어갈 정도로 이제 상당히 잦으니까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혹시 이제 폭력을 휘두를 경우에는 예. 강력팀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형사팀에서 했는데 네. 강력 사건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이고 예. 만약에 저렇게 이제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거나 이분도 네.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거든요. 아니면 예. 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하철에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버스 안에서 그 버스 기사를 목을 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은 누구나 다 불편한 상황이지만 네.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안 걸렸는데 왜 써야 되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네.
자신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받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무증상 감염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감염시킬 수도 그리고 있고. 자기는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더 마스크를 써야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런 행위들은 사실상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설명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대적 군사 행동 계획들을 빠른 시일 내에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죠.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금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 합동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통일부로부터 남북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 자리에서 일하는 모습.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외통위도 파행 운영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 현안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데 여야가 공감한 건데요.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이 송영길 외통위원장에게 전화해 간담회를 제안했고 여당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오늘 합동 간담회가 성사됐습니다. 비공개 간담회 전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이렇게 격의 없이 그냥 일단 비공식적으로도 한번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모습이 또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야 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교 안보 문제는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해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여야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담회를 마친 여야는 국회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여야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초당적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초당적 대화가 정례화의 형식은 아니라며 통합당 측에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달라, 다시 말해 상임위에 참여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안보 문제를 논의할 당대당 기구를 제안해둔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 다소간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앞서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부로부터 남북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요? 네, 간담회에 1시간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호 차관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려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전단 살포를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다소 방어적인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호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굉장히 절제된 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 다른 부처 이야기를 하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야지 다른 부처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질타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의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비회의라는 생소한 절차를 거친 걸 보면 존 볼턴의 회고록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오늘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안보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일부 교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펀드 규모만 5천억 원이 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서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투자금이 점차 불어서 벌써 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손실 위험이 낮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하며 연 3%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혀 관련이 없고 이름조차 생소한 기업들이 발행한 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용사가 297억 원 규모 펀드 만기를 앞두고 판매사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미 환매가 중단된 2개 펀드를 더해 환매 중단 규모만 680억 원대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펀드의 설정 잔액은 5천억 원이 훌쩍 넘는데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의 판매분이 가장 많은 상황. 업계에선 환매 중단 규모가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사와 운용사 측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판매사들은 운용사 측이 투자 내용을 속였다는 입장이지만 운용사 측에선 오히려 법무법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운용사 자문단의 전직 정관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도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현장 검사에 나섰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매사들이 운용사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검찰 수사로도 번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제2의 라임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소 8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 수요와 주택담보대출 증가, 또 소득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까지 포함한 민간 부문의 빚도 국내 총생산의 2배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611조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5.7%로 전체 부채의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감형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면한 겁니다. 쟁점은 심신미약. 조현병을 앓은 안인득이 사물을 구분하고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있는 애를 따진 겁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다르게 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만큼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안인득의 감형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굳은 표정인 안인득은 감정 동요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내부 협의를 거쳐 일주일 안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이후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끼리 내부 거래를 하면서 대부분 수의 계약을 통해서만 일감을 주고받아 중소기업들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 수의 계약 규모는 40조 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수가에 있는 55개 그룹 2,100여 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 거래 금액은 167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부 경쟁 절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157조 원가량으로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 거래 금액 규모가 최다인 곳은 SK그룹으로 40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98.5%인 40조 1,200억 원이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의 계약 규모는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SK그룹은 다른 주요 그룹과 달리 사무와 안전 등 소모품도 계열사의 1조 원가량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의 계약을 통한 거래를 한다면 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막음으로써 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되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부 거래 100% 전부를 아예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그룹도 17개 산하됩니다. 신세계와 네이버, 하림, 금호아시아나, 중흥건설, 이랜드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룹 소유주 일가가 지분을 가진 경우 계열사 일감 규모가 클수록 수의계약 비중이 커졌습니다. SK그룹은 일부 관계사들이 기업 분할하면서 내부 거래로 분류됐고 정유화학은 공정 특성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있는 거래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술 보안이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대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계열사 위주로 거래를 주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의 계약을 통한 일감 주고받기가 지나칠 경우에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특정 주주들에게 몰아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됩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뉴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죠. 서울시가 경비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고 CCTV를 3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주 CCTV 없구나 잘 됐구나 아주 너 오늘 죽어봐 그래가며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던 고 최희석 씨는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지난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계속된 폭언에 분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경비원을 향한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 규약의 경비 노동자 고용 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또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독소 조항이 없는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경비 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제 퓨니티브 인센티브를 통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여러 권한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 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비 노동자 측은 서울시 정책이 의미 있긴 하지만 한 달 또 석 달 단위의 초단기 계약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반응입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말고 시키는 대로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뒤에 또 아니면 석 달 뒤에 너는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경비 노동자가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전담 권리구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씨 측이 1년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의 기부 체납 권유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전 씨 일가의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은 1년 넘게 열리지 않다가 지난 2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제기됐습니다.
아직 올림픽 메달이 없는 우리나라 사이클에 세계 1위 선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자 경륜의 이혜진 선수입니다. 코로나19를 뚫고 처음 열린 국내 대회에서 건재를 과시하며 내년 도쿄에서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3월 독일 세계 트랙 선수권 여자 경륜 결승. 출발선에선 이혜진의 가슴에 태극 마크가 선명합니다. 힘찬 레이스로 대표팀 사상 첫 은메달을 따내면서 도쿄올림픽 출전권까지 획득. 이혜진은 시즌 성적 합산 결과 우리 선수는 역대 처음 경륜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적도 연출했습니다. 앞서 3회 연속 아시안게임 그리고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며 여자 대표팀 단거리 최강으로 군림한 이혜진. 꾸준히 근력을 보강하고 또 같이 뛰던 스프린트보다는 경륜에 더욱 집중한 결과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겁니다. 333m 트랙을 6바퀴 돌면서 기록이 아닌 순위를 다투는 만큼 순간 폭발력과 레이스 운영 능력이 성패를 가르는 경륜. 이혜진은 코로나19를 뚫고 8달 만에 처음 열린 전국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부 시설 이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했던 거 대비 지금 몸 상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서는 내년 올림픽 무대에서는 우리 남녀 선수를 통틀어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메달에 도전합니다. 변수가 많은 종목이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도 있는데 진짜 그 변수가 제대로 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1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세계 선수권 첫 은메달,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다가올 도쿄의 영광까지. 페달을 밟을 때마다 한국 사이클 역사를 새로 써가는 이혜진의 힘찬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빗줄기는 전 시간보단 잦아들었지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조금 전 강원 북부 산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 지역에도 점차 거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전남 해남군에도 81.5mm의 누적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와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8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동안 약한 빗줄기가 조금 더 이어진 뒤 내일 밤이 돼서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일찍 그치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반면 중부지방은 서울 낮 기온 26도 선에 머물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토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려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